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의 심건욱 변호사입니다. DLG에서 기업 법무, 투자, M&A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 소중한 시간 내서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첫 번째 순서로는 이렇게 스타트업 빙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할 필수 법률 쟁점을 최근 있었던 어반베이스 1심 판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관계인데요. 어반베이스는 2017년에 5억 원을 신한캐피탈로부터 투자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어반베이스는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2024년 초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신한캐피탈은 투자계약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을 창업자에게 행사했고, 이제 지난달이죠. 7월에 1심 법원이 신한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해서 이해관계인은 신한캐피탈에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판결의 기초가 된 계약서 조항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헌을 보면은 어반베이스에 대해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7호의 이야기이죠.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어반베이스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반베이스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신한캐피탈은 회생 절차의 개시를 사유로 풋옵션을 행사했고요. 그 청구가 인용돼서 이해관계인이 그 풋옵션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1심 판결의 결론이었습니다. 재판 중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당연히 그 피고의 반대 주장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다음에 5가지인데요. 이 주장들을 주제별로 러프하게 분류하면은 이렇게 2가지 색상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녹색 부분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풋옵션 조항을 문헌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란색 부분은 풋옵션 조항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하기로 했었다라고 그 피고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다는 것은 피고의 이들 주장이 전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법원은 이 풋옵션 약정은 문헌 그대로 유효하다, 즉 무효로 볼 사정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03조인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 조항을 들어서 이게 투자계약인데 투자 위험이 투자를 받는 쪽에만 전적으로 전가되어 있고 투자하는 쪽은 투자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거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법원이 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들이 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계약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또 이제 계약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는 계약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면 그 다음으로는 피고는 문제가 된 풋옵션 조항이 주주평등 원칙이랑 자본충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면은 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랑 자본충실의 원칙은 이 상황, 즉 신한캐피탈이 이해관계인 개인에게 풋옵션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랑 주주 사이에서 적용되는 거지 주주들끼리 체결하는 계약 혹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진에게 체결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알고 계실 분들도 많겠지만 202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투자자 동의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그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대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해관계인 개인이 청구의 상대방이니까 주주평등의 원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이유로 이해관계인에게 풋옵션이 청구가 돼가지고 주식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되더라도 어반베이스라는 법인의 자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본 충실 원칙 역시 무관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풋옵션 조항을 문헌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걸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주장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그 풋옵션 조항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도 가능한 선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보면은 어떤 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냐면요. 그 어반베이스 임원끼리 그 투자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에 나눴던 메신저 대화방이 아마 제출된 걸로 보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담당했던 담당 심사역이 한 5월 정도에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증언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메신저 대화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마도 당시에 그 어반베이스 임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용을 하자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럼 자기네는 이거 있어도 연대보증 조항 실행 안 할 테니 라는 말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 말이 오갔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았는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건 연대보증을 대화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이랑 풋옵션은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연대보증이 과연 풋옵션을 배제하려는 의사였는가? 이것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았고요. 또 그 메신저를 보시면은 워낙 옛날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이제 삭제된 계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누구랑 누구 사이의 한 대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도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이런 대화의 존재만으로는 풋옵션 조항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피고가 그 당시 심사역이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투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은 우리는 회수 안 한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그 5월에 법정에 출석한 담당 심사역에게 어떤 질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증언을 보더라도 심사역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지지하는 듯한 증언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오히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일단 계약 내용대로 계약에 적힌 내용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추가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담당 심사역이 법정에 나와서 그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해준 게 맞다라고 이제 법정 증언으로 확인을 해줬다고 하면은 과연 결론이 달랐을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도 결론은 그대로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의 대외적인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지 개별 심사역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한캐피탈이 공식적으로 약속해 준 거랑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없었다면은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반베이스 사건 제1심을 간단히 조금 정리드린 것인데요. 이제 많이들 아시듯 중기부 고시가 23년 개정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고시가 만약 있었으면은 풋옵션 청구를 제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어반베이스 사건은 신기사인 신한캐피탈이 본계정으로 투자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기부 고시가 어쨌건 신기사에는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시가 개정이 되었고 대부분의 투자는 벤처투자 조합이나 벤처투자 회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다수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한번 지켜보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돌아와서 중기부 고시의 문헌 우선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문헌 보시면은 벤처 투자 조합이 투자한 업체, 그러니까 피투자 업체죠. 피투자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이것은 행위 제한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사유 측면에서 여기 있는 가나다라 넷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그런 사유 발생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시에서 말하는 연대하여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연대채무는 결국 같은 내용의 채무를 여러 명 각자가 이행할 책임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연대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대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상 아예 이해관계인만을 의무자로 둔다면, 그러니까 회사는 의무자로 두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연대채무가 아니니까 행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대한 풋옵션 설정하더라도 이게 자기 주식 취득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행사하기 어렵기도 하니까요. 확실히 이해관계인만이 의무자라면은 연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인 의미에서는 연대에서 부담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기부 고시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 개인에게 회사 파산의 책임이 부과되는 게 여전히 가능한 것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시는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고의 중과실은 어떤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위했으면은 고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 결과가 위법하다, 난 이게 나쁜 것인 줄 알고 했다, 그런 고의나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까지에 이르는 어떤 행위, 대표적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회생 절차의 개시에 관한 어떤 의무자, 이해관계인의 고의는 결국은 있었다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이 회사 측이 아니라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했고 이해관계인이 그 회생 신청에 대해서 절차에 최선 다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중과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도 고의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아주 충분한 도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의 어떤 해석론에 불과하고요.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중기부 고시에 반하는 투자 계약을 사법적으로도 무효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 다음 다른 한 가지는 중기부 고시에서 말하는 연대, 고의 중과실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첫째로 이 고시는 그 소관부처가 투자조합 등에 부과하는 어떤 행위 제한, 행정적인 제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걸 위반한 계약이 무효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만 법원이 추가적으로 그 고시를 둔 취지가 이것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고시를 제정한 것이라서 그 행위 제한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나중에 한다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보면은 아직 법원이 명시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판례 사안은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들어서 정면으로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연대, 그
그다음에 고의 중과실이라는 개념이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드린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 개념을 법적인 의미로 보지 않고 그보다 넓게 본다면은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제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킨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회사에 귀속돼야 될 책임을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상 부과하는 행위, 이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조금 더 행위 제한의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가 좁아진다라고 해석하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 결과적으로 파산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회사에 당연히 귀속될 만한 위험이고, 혹은 이제 주주들에게 주주 유한 책임 원칙에 따라서 출자금을 한도로 존재하는 위험일 뿐이지 경영진인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 중과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법적으로는 이게 행위에 대한 고의를 말하는 것인데, 일부 행정법규 중에서는 이 고의 중과실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넓게 좀 폭넓은 의미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면은 실제로 이해관계인의 어떤 위반 행위가 사회적으로 진짜 비난할 만한 것이었을 때에 한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실히 경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파산과 다름없는 상태에 회사가 이르러 있다면은 단순히 그 단계에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고의가 있다라는 결론은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해석론 중에서 무엇이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 투자계약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특히 어반 베이스 판결 이후로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쟁점은 무엇인지 역시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 관점에서 연대 또는 고의 중과실보다 조금 더 관건이 되는 것은 책임을 트리거하는 사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개정 중기부 고시를 반영한 문헌을 계약서에 넣더라도 비슷한 청구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게 고의 중과실, 연대라는 문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체적인 책임 사유를 살펴보는 게 조금 더 핵심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이런데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회사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 이것들을 핵심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는 문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책임범위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 그 회사가 성실 경영에 대한 소명 없이 파산한 경우와 같이 성실 경영에 대한 소명 같은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파산하게 된 경우, 그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구를 두더라도 성실 경영이 뭐냐, 혹은 정말 법령 정관 위반으로 인해서 파산한 거냐라고 다툼이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법정에서 그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차이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은 법원이 실제로 성실 경영이 있었는지, 혹은 법령 정관 위반으로 인해서 어떤 파산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그거를 결과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은 법원으로서도 그 문헌의 내용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서 문구랑 만약에 다른 합의, 특히 구두로 한 합의가 있으면은 이걸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첫째로 담당자 개인의 구두 약속이 꼭 투자자의 대표적인 의견과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입증 가능성 때문입니다. 어반페이스 판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실제로 투자계약 조항이 문제가 되는 소송 사건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몇 년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담당 심사역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냥 체결한 계약의 문헌대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약 전반적으로 예외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지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술보장 조항을 들 수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진술보장 조항 중에서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고 알고 있고, 심지어 심사역한테 내가 말했는데 심사역이 그거를 알고서도 투자로 그냥 나아갔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책임은 안 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책임을 배제한다라는 별도의 계약 조항이 없는 한은 여전히 진술보장 위반으로 이해관계인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보장 내용 중에서 배제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공개 목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진술보장의 예외로 둔다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목적을 위해서 매수인이 이제 매수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관계에 기초해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안티 샌드배깅이라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VC 투자 계약에서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고 통상 규모가 좀 있는 인수딜에서 활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투자계약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 특히 합의한 바가 있으면은 반드시 문헌으로, 계약 문헌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충돌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해관계인의 겸직금지, 경업금지 이런 조항 투자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해관계인이 개인 사업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회사에 큰 의미가 없더라도 이사로 올라가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투자 과정에서 담당 심사역에서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꼭 명시적으로 계약 조항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어떤 회사에 재직하는 겸직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합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 조항으로 예외 사항으로 반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